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드디어 동영 사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는 날입니다. 사회는 이제 마지막 동영이고요. 동영 문제 푸시면서는 이제 점수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렇게 절대로 노여하지 마시고, 내가 이쯤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알기 위함, 그리고 시간 배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 측정, 이 두 가지에 초점을 좀 두시고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과정인데 점수가 안 나와서 막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안 좋은 단점만, 동영의 단점만 부각시켜서 그래서 동영을 멀리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천대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럼 동영사회 1번부터 20번까지 먼저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중요하죠. 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연결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4번, 5번을 우리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까먹은 거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거 두 개만 결합이 되면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고요. 법경기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두 개 결합되면 말 짧게 복합부동산, 세 개 결합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4번, 5번은 제목이 바뀌었다.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삼본 생소상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산본, 생소상, 삼본, 생소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유형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공자, 위화는 맞았는데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 오케이. 법률적 개념은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이고요. 공장재단, 업권, 자동차는 준부동산이에요. 얘들 둘을 합쳐서 광해 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 분류할 때 협의, 광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 구분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복습 간단하게 빨리 한번 해보면 알고 계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법경기 이렇게 세 개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개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개 결합되면 말 짧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주셔야 되고, 법에서 두 개 협의광의, 경에서 5개 산본, 생소상, 기술적, 물리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4개 공자, 위환 기억하시고, 자로 시작되는 거 총 몇 개? 3개. 자산도 있고 자본도 있고 자연도 있는데, 이 자산하고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 요놈만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신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속하는 법경계 세부 내용까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2번 문으로 갑니다. 도시 안 넣을 수 없는 게 부동산 용어죠. 토지 용어.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는 유휴지가 아니라 휴한지 해야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주거지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는 것은 택지 내에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행지가 맞습니다만, 전환된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행지는 전환되고 있는 거, 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합니다. 택지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 어쨌든 전환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호간 내에서가 구분이 되신 분들은요, 되고 있는지 된 건지도 좀 구분하시는 거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획지는 하나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지, 획지의 관계는요 다 됩니다. 여러 개가 하나 될 수도 있고 하나가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하나가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하나 될 수 있고 한 개가 여러 개 될 수 있고 한 개가 하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도 되고요, 여러 개도 되고요, 하나도 된다. 다 성립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있다. 4번 건축법이 개정을 해서 건폐율이 축소되면 그랬습니다. 건폐율이 축소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덜 짓게 돼요. 원래는 건부지는 싼데 그 이유는 나지의 용도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지에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나지에 건폐율이 축소되면 건물을 많이 못 짓게 된다고. 이때는 미리 지어놓은 게 장땡이야. 오케이. 건부 증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건부지는 강가되지만 이렇게 나지를 정부가 괴롭히면 건부지가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도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5번. 공지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고 방치하는 토지다. 이런 땅은 공한지가 되겠고요. 공지는 건물 짓고 남은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지 있었고 공한지 있었고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휴한지 있었고 유휴지 있었습니다. 요 네 개 땅은요 반드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공 이렇게 속해 있고 한한 이렇게 한이 설어져 있네. 휴휴 자꾸 이렇게 단어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건물 짓고 남은 땅 그랬을 때는 공지. 도시 토지인데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 그러면 공한지. 오케이, 도시 토지 방치란 말이 나와요. 지력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쉬는 땅은 휴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유휴지가 됩니다. 한 번 더. 놀고 있네? 유휴지. 쉬고 있네? 휴한지. 도시인데 방치하고 있네? 공한지. 짓고 남았네? 공지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건부지는 원래는 뭐한 게 원칙인데 싼 게 원칙인데 감가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발생할 수가 있다. 앞에 어떤 단서가 나오냐면 건폐율 축소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그러면 후보지가 되고요.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가 되겠죠. 근데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내에서 항상 되고 있는 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되고 있는. 용도전환 된 거 하면 안 돼요. 상원에 되고 있을 때는 후보지고요. 내에서 되고 있을 때는 이행지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 거다. 그 뒤에 가시면 우리 수요 공급 이론에 가서도 이런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수요량이라든지 공급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매한 양이나 판매한 양이 아닙니다.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거,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수요 공급이라고 하지 구매한 거, 판매한 거 아니고 후보지나 이행지도 전환된 거 아니고 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 적이 있냐면 지금은 좀 철이 지난 유행입니다만은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몰라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요도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공급도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후보지 이행지도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된 거, 구매한 거, 판매한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3번으로 갑니다. 토지 특성 관련되는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데 이 문제는요. 미리 정답부터 공개하면 기억만 옳아요. 기억만. 자, 시장을 국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한다 또는 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강남 3구 지정해야 되겠지. 그 지역만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마다 상이한 규제, 다른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지만 어떤 데는 안 푼다. 어떤 데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합니다만은 어떤 데는 지정하지 않는다. 이게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성? 국지화. 국지화는 무슨 성? 부동성. 이렇게 연결 짓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기억만 옳고. 자, 그럼 지금부터 니은부터 미음까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저랑 떠나보도록 해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는 건 맞습니다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 표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판매자, 구매자도 소수고요. 판매되는 상품도 이질적이고요. 들락날락하는 거 곤란하고요. 정보도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부동성과 개별성. 아닙니다. 자, 최유효 이용은요.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부증성. 하나 더 얘기해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부동성과 개별성은 최유효 이용과는 관계가 적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하나만 얘기해보라. 그러면 부동성. 하나를 더 추가해보자. 그러면 인접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트 메뉴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성 아니면 무슨 성? 부증성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이 생기는 이유는 무슨 성과 무슨 성? 부동성과 인접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가 틀렸느냐? 자, 부증성 때문에 갖고 싶어 해요. 소유욕. 아, 저거 희소하고 부족한 자들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토지를 이용할 때는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게요.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두 가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집약적 이용을 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증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 집약적 이용. 따라해볼까요? 최유효 이용, 집약적 이용, 부증성. 따라오고 계시나요? 나 지켜보고 있다 내가. 자, 최유효 이용, 집약적 이용은 부증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관계없어요. 오케이. 부증성은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절단납니다. 자, 요거 정말 두 번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지 맙시다. 이제 아시겠죠? 저는 약속 좀 해요. 이제 이런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얘기하기는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고 시험이 너무 임박했어요. 토지 공급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공급이 있고 물리적 공급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공급이 있다? 경제적 공급이 있다. 경제적 공급을 뭐라 부르기도 한다? 용도적 공급이라 부르기도 한다.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무슨 성이에요? 그러면 부증성이고, 여기 이제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토지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라고 물었을 때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까지만 기억하지 말고 걔는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고요. 부증성 때문에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자, 부증성 때문에 어떤 공급이 어때요? 그러면 부증성 때문에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예요. 토지는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어떤 공급이 어때요? 그러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게 맞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성 때문이라고 해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해야지 퍼펙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 막 꽂혀버린다니까. 와, 토지는 용도적 공급 가능하지? 맞아.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어, 개론 선생이. 하면서 오라고 처리해버리고 장렬히 전사해버립니다. 장렬히. 이것은 무슨 성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부증성을 고집하고 싶으면 뒤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틀린 단어가 아니라 얘가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야지, 부증성은 여기서 써먹을 게 아니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억 하나만 옳고, 혹시 이거 맞추신 분들은 당분간 토지 용어는 크게 토지 특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특성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거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에 속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1번 기억부터 할게요. 국지화되고 지역마다 다른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것은 부동성이 맞고, 개별성 때문에 일물과의 법칙이 배제되기 때문에 부지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 최유효 이용은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부증성은 소유욕 그리고 집약화 또는 집약적 이용. 토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 부증성 때문에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 답은 1번. 오케이. 4번.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과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먼저 1번.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기울기가 수직선이 되기 때문에 양이 불변합니다. 양불변. 반대로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요, 그 기울기가 수평선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불변합니다. 가격 불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같다면이 나왔죠. 같다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원래는 자 보세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을 때, 가격이 있고 량이 있을 때, 지금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가격은 모르고 양만 감소되는 게 맞습니다만,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다면이 나왔어요. 그죠? 그때는 아까 몰랐던 게 불변으로 바뀌어 가격은
불변하고 양은 감소한다. 이 표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 불변, 양 감소. 오케이. 그래서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알 수 없어, 몰라 했던 걸 불변으로 바꿔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도 맞고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의 가계 탄력성이 작을수록, 우리 진짜 많이 했었어요. 수의 가계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수의 가계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니까? 1과 비교하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기울기 가파를 때는 가격 하락폭은 뭐하고? 가격 변동폭은 크고,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양의 변동폭은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큰 건 맞는데 양의 변동폭은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 비탄력이 나왔을 때는 가격 변동폭과 양의 변동폭이 반대로 움직여줍니다. 여러분들 밑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답은 4번이고 5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이라는 것은 이제 탄력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은 작고 양의 변동폭은 크다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번, 5번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탄력성이 작아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동폭이 크고 양의 변동폭이 작지만, 탄력성이 커서 탄력적이 되면요,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은 작고 양의 변동폭은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오늘 마지막 동영이니까 좀 자세하게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 동영 수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좀 제가 혹시 시험장 가기 전에 좀 챙겨가실 것들 다 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습니다. 4대 불변. 일단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A랑 B가 같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각각 뭐가 나오는데? 불변이 나오는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수직이기 때문에 양불변하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수입 그러기도 하고 전체 수입 그러기도 합니다. 수입이 불변합니다. 그리고 같다면에 나왔을 때는 알 수 없음이, 아까 뭐 가격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양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알 수 없음이 불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같다면은 알 수 없음, 몰랐던 게 불변으로 바뀐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하고? 완만하고요. 오케이.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급해집니다. 탄력적일 때 성질, 가격이 좀 이렇게 좀 덜 변하고 양이 좀 더 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탄력성이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 급해지면서 이때는 가격 변동폭이 좀 더 변하고요, 양의 변동폭이 좀 덜 변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탄력적이어서 완만할 때의 가격 변동폭과 양의 변동폭의 성질과, 비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급할 때 가격 변동폭과 양의 변동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출제 영순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주택 유량과 주택 절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1년 동안 신규로 건설 분양되지 못했다 밑줄, 현재 존재 공가 밑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이제 유량의 공급이랑 유량의 수요를 쓰시는 게 좋아요. 유량 공급, 유량 수요. 오케이. 여기다가도 절량 공급, 절량 수요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양 만채가 유량 공급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되지 못한 200채를 만개 중에서 뺄 겁니다. 그럼 9,800채가 유량의 수요량이 되는 겁니다. 절량 공급은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15만 채, 15만 개가 절량의 공급입니다. 8만 채가 공급하면 8만 채를 까. 여기서 8만 채를 까면 7만이 남지, 그죠? 7만 채가 절량의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죠. 유량 공급량은 만 개다. 유량 공급량 만 개 맞네. 유량 수요량은 9,800개다. 9,800개 맞네. 절량 공급은 15만이다. 15만 맞네. 절량 수요는 7만이다. 7만 맞네. 그런데 주택 절량 수요와 유량 수요의 차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7만하고 9,800개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빼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 6만 200개. 6만 200개가 차이가 되겠죠. 6만 2천 채가 아니라 6만
200채가 둘의 차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형태, 포맷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좋아요.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게 유량 공급이고 그 상태에서 미분양된 걸 빼면 유량 수요가 된다.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량 공급이고 그 중에서 공가 상태에 있는 걸 빼면 저량 수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더하기 빼기 문제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6번 쉽죠.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가품, 사치제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요 탄력성이 커요. 수요 가계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2번 수요의 가계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임대료가 뭐 했다? 상승했다. 아 잘했어요. 고가 전략 갔거든요. 그때는 여기 형광펜 쳐드릴까요? 전체 수입 문제예요. 전체 수입은 증가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증가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좋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승시켜야지 전체 수입은 증가됩니다. 감소가 아니지.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든 하락시키든 임대료 전체 수입은 불변이다. 자, 여러분들 방금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몇 대 불변이 있는데 4대 불변이 있는데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이고요. 완비일 때는 양 불변이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 1일 때가 단위 탄력적이고 그때 임대료를 하락시키든 상승시키든 수입이 불변합니다.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불변,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고요. 1일 때 수입이 불변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절대로 1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0과 비교해서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이거 따지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0.3은 어쨌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재화는 정상제에 속한다라고, 정상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5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요거 지금 암기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왜 발생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세금 부과하니까 세금 실어서 시장을 떠나면서 생기는 손해액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거든요. 탄력적이면 많이 떠나고요. 비탄력적이면 조금밖에 안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날 때 손해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는 것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제적 순손실은 비탄력적이면 작아져 적게 떠나니까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또는 공급을 불문하고 어쨌든 탄력이 나와야지 커진다. 경제적 순손실,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답은 1번인데 2번부터 5번까지 왜 틀렸는지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고 이때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고가 전략이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2번, 3번. 수입이 불변하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돼야 됩니다. 0일 때는 양불변입니다. 1일 때 수입 불변이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해서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그래서 0.3은 플러스니까 정상제고요. 마이너스 0.3 해야지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또는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고요. 7번 문제. 7번 문제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수요량은 감소하고 여기처럼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요량이 증가되는 게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요 소득 탄력성이 0.6이면 정상제예요. 수요의 교체 탄력성이 0.3이면 대체제고요. 다 풀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제화고요.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둘 다 플러스인 제화예요. 근데 누구도 소득도 오피스텔은 여기서는 대체제로 봐야 됩니다. 대체제 가격도 각각 4%씩 상승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계산합시다. 사륙에 그러면 플러스 2.4%. 그다음에 43 플러스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가격은 5%씩 변했는데 가격 5%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55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5를 때려줘야 됩니다. 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가격이 5% 하락할 때는 수요량은 증가되거든요. 55 플러스 2.5를 때려줘야 됩니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격 상승했을 때는 앞에 거 2개 계산하고 요거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고 가격 하락했을 때는 플러스 2.5를 때려줘야 됩니다. 요거부터 먼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1.1% 증가가 답이 되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3번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요량이 증가되니까 그러면 6.1% 증가가 되면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물을 테니까 4개만 물을게요. 대답해 주세요.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량이 뭐? 감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요량이 뭐? 증가. 그걸 뭐라 부른다? 수요 법칙.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 대체제일 때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4개. 가격 상승, 수요량 감소. 가격 하락, 수요량 증가. 소득 증가, 수요량 증가. 정상제일 때.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량 증가. 그렇게 해서 2개를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8번 문제. 혹시 또 그 거미집 이론 까먹었을까봐 8번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탄력성의 크기만 계략적으로 측정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력성의 크기를 계략적으로 측정해 보는 방법은 기울기 반대.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 우리 이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Q 개수분의 P 개수. P를 위로 올린다. 목이 메어오네요. 목이 메어와. P를 위로 올린다. 그래서 탄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총 쏘고 나면 총알 찌꺼기가 나와요. 그걸 탄피라 그래요. 그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이렇게 잃어버리면 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들. 탄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 쏘고 나면 총알 찌꺼기 탄피가 나온다. 탄력성은 P를 위로 올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P를 향해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1분의 2분의 3, 요거 1분의 2분의 3이 1.5거든. 수요 탄력성은 1.5고, 얘는 1분의 4분의 5, 4분의 5는 1.25거든. 그럼 수요 탄력성이 더 커요. 이 수렴. 여기도 1분의 2, 요거는 2입니다. 근데 이거는 1분의 0.5, 2분의 1이 0.5니까 이때도 수요 탄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수렴, 둘 다 수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문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수렴이 나왔으면 발산이나 순환이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나? 맘만 먹으면 수렴이 10번도 나올 수 있어. 수렴이 2개 나온, 맘만 먹으면 10번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탄피를 가지고 수요함수, 공급함수 줬을 때 구하시면 되고, 혹시 문제가 P는 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따져보는 겁니다. 함수는 출제위원 마음대로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P에서 끝맺음을 하면 된다. 함수 주어졌을 때 탄력성 구할 때는요, P에서 끝맺음을 하면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 계략적으로 탄피 P에서 끝맺음 탄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둘 다 수렴. 답은 2번. 9번. 부동산 시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일단 조직화된 시장은 아닙니다. 3B 해서 비조직화된 시장입니다. 이건 틀려요.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수고요. 판매되는 상품은 이질적이고요. 들락날락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정보는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말하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무수히 많다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무수히 많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수로 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 아닙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강성혈적 시장 아닙니다. 강성혈적 시장은 절대로 초과를 못 얻는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는 나타나지만 강성까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애매한 게 5번 지문입니다. 할당혈적 시장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를 못 얻으면 할당이 되어버리고, 초과를 얻어버리면 할당혈적 시장이 아닌 거야.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할당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부동산 시장은 할당률적 시장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로 옳은 거. 그리고 혹시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은 2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얼추 옳은 것은, 그러면 5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추. 세미. 약간 옳은 거. 어리들? 너무 까부다 내가 오늘. 약간 옳은 것은 할당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2번. 10번.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은 어떤 취지로 이 문제를 냈냐면, 최근에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옳은 것을 찾아라,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전부 다 옳게도 많이 줍니다. 전부 다 옳게도.
그리고 한 개만 옳게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기억 한 개만 답인 것도 한번 내봤고, 기억나십니까? 토지 특성? 기억 하나만, 부동산 하나 몰았지. 그리고 전부 다 맞는 것도 한번 내봤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형 사회를 쭉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다른 출판사 문제나 다른 교수님들 문제를 안 뺏깁니다. 한 문제도 안 뺏깁니다. 전부 다 제가 냅니다. 전부 다 100% 제가 냅니다. 하나도 안 뺏깁니다. 그러면 다른 쌤들은 뭐 뺏기나? 많이 뺏깁니다. 막 내 문제가 막 돌아다니더라고. 뭐 같은 한솥밥 먹는 사람들끼리 지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만 모둠으로 세트로 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리카도 차액지대설 출발합니다. 일단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옥한 토지, 비옥도, 그다음에 수학체감, 법칙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한계지대 없어요. 그다음에 차액지대 할 때 차액의 정의는요, 그 한계지의 생산성과 어떤 토지 지대의 생산성의 차이를 차액지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차액지대설에서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뭐야? 가지 모르면 안 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 왜 이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이렇게 나와야 돼.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가격이 움직이고 지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가지. 지대는 비용이 아닙니다. 잉여로 봅니다.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오케이. 불로소득, 잉여고, 절대로 가격의 구성 요인, 그러니까 비용이 또는 생산비가 아니다라는 논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나오는 단어들, 그래서 다 맞아요. 답은 5번인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는요, 비옥도, 수학체감 이런 말이 나와주면 되고, 한계지대는 지대가 없다 나와주면 되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격이 올라야 지대가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대도 떨어진다.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대를 비용으로 보냐 잉여로 보냐 그러면 잉여다.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냐 생산비로 보냐 그러면 불로소득이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대는 잉여이고 불로소득이다. 그에 반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한다.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에서도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는 비용이다. 생산비다. 그리고 가지가 아니라 지가입니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대가 오르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영상이 이렇게 오늘 그 동영사회 해설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시면요, 유튜브에 이종호 학자정리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학자정리를 치시면 제가 한 장짜리 학자정리 자료를 갖다가 제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1시간 정도, 많으면 2시간인데 저는 1시간에 끝낼까 합니다. 학자정리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즘에는 학자정리만 잘하셔도 최소 4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대론에서 하나,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론에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지선정에서 하나인데, 입지선정에서는 계산문제까지 포함해서 총 4개까지. 근데 쏟아부을 때는 5문제까지도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서너 개. 점수로 한사람은 10점 가까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자정리 강의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학개론 학자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에서 이종호 학자정리를 치시면 관련 자료와 영상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아울러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댓글 달아달라, 구독, 좋아해 달라, 이게 참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직접 운영해 보니까 참 힘이 되고 그러더라고. 댓글, 영상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거 참 하는 보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영상만 싹 보고 이렇게 사라지듯이, 응? 그러지 말고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욕해도 돼. 내가 다 지울 거거든. 요건 내가 싹 다 차단시켜 버릴 거거든. 요건 내가 싹 다 차단해 버릴 거야. 하기만 해. 아무튼 IP 추적해가지고 내가 아무튼 뭐 그런 기술도 없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뭐 좋은 글이든 아니면 이렇게 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충분히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이거 딱 찾아나와. 도시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문제 풀다가 이렇게 도시 생태학, 유명한 표현입니다. 침입, 경쟁, 천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중전 저고통의 순서입니다.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결국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는 누가 사냐면 저소득층이 살아요. 저소득층일수록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꼭 도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뭐가 또 뜨면 안 되냐면 부도심이 뜨면 틀려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대표적인 단핵도시 이론이기 때문에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망, 좋아요. 부채꼴 좋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었지만,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었지만,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요, 접근성이 양호한 곳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라고 해야 됩니다. 고소득층이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합니다.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중전 저고통, 고저통 아니고 저고통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살았지만 자가 살았지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살더라? 고가 살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동심원 이론이 1925년에 나왔어요. 선형 이론이 1939년에 나왔고요. 이 두 개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요거는 1945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대 이론, 30년대 이론, 40년대 이론 기억하시면 되고, 다핵심 이론에서는 중심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사끼리는 뭐하죠? 그러면 집적해요? 모여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질적인 것들끼리는 뭐 하죠? 그러면 비양립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2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기억을 하시고. 12번 문제. 12번은 입지계수 LQ 문제고, 수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의 입지계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풀라고 냈겠어요? 풀지 말라고 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번 문제. 풀라고 냈겠어? 풀지 말라고 냈겠어? 이 풀지 말라고 낸 거예요. 풀지 말라고 낸 것을 풀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좋아. 풀지 말라고 낸 거예요. 선생님, 그럼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를 왜 내? 비싼 밥 먹고 왜 풀지 말라고 문제를 쳐내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먼저 기억부터 구해드릴게요. 식만 쭉 적어드릴게요. 기억은 입지계수 구하는 공식은 알죠?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입니다. 전국 전체 400, 전국 X 240, A지역 전체 200, A지역 X 100, 이렇게 해서 입지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계산기 두드릴 때는 10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 는을 누르면 됩니다. 니은도 구해드릴게요.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전국 전체 400, 전국 Y 160, A지역 전체 200, A지역 Y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는 때리면 되고요. 디귿입니다. 리을입니다.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전국 전체 400, 전국 X 240, B지역 전체 200, B지역 전체 200. 네. B지역의 X 140, 이렇게 하셔서 14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얼입니다. 힘들어. 자, 전국 전체 400, 전국 Y 160, B지역 전체 200, B지역 Y 6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는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0.833333 반올림하니까 반올림 안 돼서 그냥 0.83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5가 이거는 나눠 떨어집니다. 이거는 1.166666 나올기 때문에 반올림이 됩니다. 1.17. 이거는 반올림 안 해도 됩니다. 바로 0.75 떨어져 나옵니다. 답은 5번이고요. 풀다 지쳐서 잠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지계수 문제는 작년에 나와서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면 이렇게 한 개 구하라고, 두 개 구하라고 잘 안 나오고, 지금 문제처럼 한 4개,
세개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계수 문제는 건너뛰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고, 참고로 직전 시험이었던 34회 시험에서는 입지계수를 5개 구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 외에 쉬운 문제들 한 5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로 상세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60점 시험에서는요 입지계수는 풀지 않는 걸로, 혹시 1개, 2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개를 초과하는 문제는 풀지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랑 한번 약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입지계수 풀라고 낸 문제 아니고 그냥 한번 여러분들 건너뛰라,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건너뛰라는 취지였고, 물론 이제 어떤 이렇게 산수 좀 빠르신 분들, 계산기 이렇게 입력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도 1분에 풀어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한테는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는, 건너뛰셔야 되는, 스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은 총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판매자, 구매자는 이질, 들락날락 하는 것은, 판매자, 구매자는 소수, 판매되는 상품은 이질, 들락날락 하는 것은 곤란, 정보는 불완전할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세 번째는 공공재 무임승차, 공공재 무임승차가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네 번째는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대칭 아니고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빠르게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불완전 경쟁에 외부 효과 둘 다,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 요 4가지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재, 민간재 아닙니다. 공공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보 대칭, 대칭 아닙니다. 비대칭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의 외부 효과 맞습니다.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완전 경쟁 아닙니다. 불완전 경쟁입니다.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그래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시장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량주택이 생기지 절대로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간재는 뭘로? 공공재로, 정보 대칭은 비대칭으로, 정의 외부 효과는 정답, 완전 경쟁 아니고 불완전 경쟁, 불량주택은 제목이 불량해서 그렇지 절대로 시장 실패가 아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답은 3번. 14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일부러 좀 어렵게 냈습니다. 1번.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 아닙니다.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제3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이 통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틀린 걸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굳이 2글자로 바꾼다면 타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절대로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도되지 않은 거. 그리고 이걸 외부 불경제라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큽니다. 비용은 사적 비용이 많이 들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큰 거 맞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조세 경감,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무조건 과대 생산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과대 생산되는 게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 생산,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 생산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1번입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외부 효과를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자, 외부 효과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 제3자, 타인의 경제 활동입니까? 아니면 거래 당사자의 행동입니까? 요거 하나랑 의도하지 않은 겁니까? 의도된 겁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도된 거냐? 그리고 시장 기구를,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았는지 통하였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제 수업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부 효과 내 이놈 듣거라.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아닙니다. 저는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3자 타인입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메커니즘을 통화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외부 효과,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듣거라.
듣거라.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3자입니다. 저는 타인입니다.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통하였느냐? 아닙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연기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맞습니다. 제3자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부동산학을 통틀어 가지고요. 전부 다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들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공급이 감소되는지를 대충 한번 살펴보면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됩니다. 부족해지죠? 분양가 규제 공급 감소됩니다. 분양가 규제. 후분양 제도 공급 감소됩니다. 후분양 공급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 다음에 양도세가 중과세 되면 공급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을 통틀어서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 딱 몇 개 있으니, 2개 있으니, 하나는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하면 공급 잘 됩니다. 그리고 분양 정책 중에서는 선분양 정책이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조 썬, 우리 왜 사람 체면 걸 때 레드 썬 하지 않습니까? 그죠? 레드 썬 아니고 보조 썬 하겠습니다. 제가 보조 썬 하면 여러분들은 체면 들기 전에 저한테 증가를 외쳐주시고 체면에 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면에 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조 썬 증가를 외쳐주세요. 보조선만 공급 증가, 나머지는 싹 다 공급 감소를 외쳐주시면 문제 푸는 속도, 대한민국에서 임대주택 정책 관련되는 공급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가 임대료 규제했을 때, 임대료 보조했을 때, 선분양 했을 때, 후분양 했을 때, 분양가 규제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 되었을 때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를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묻습니다.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답부터 찾겠습니다. 임대료를 정부가 뭐 했대? 보조선 증가, 공급이 당연히 증가됩니다. 이게 정말 크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 문제 푸는데 10초 만에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 뒤에 공급이 있으면 무조건 증가, 선분양 뒤에 공급이 있으면 무조건 증가, 이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급이 모두 감소된다. 보조선 증가, 보조선 증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1번 정부가 임대료 규제 쓸 때는 수요 과잉, 이걸 네 글자로는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절대로 초과 공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초과 공급은 공급이 많다는 얘기고 보조 썰일 때만 그렇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할 때는 낮아야지 됩니다.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의 정의는요, 임차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낮게 규제를 하는 거지.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받으면 그만큼 소득이 증가되니까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조금이 지급되면 공급은 증가된다라고 했었어야 되겠죠. 보조선 증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16번.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이제는 틀리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요 단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단어가 젊은 층이 주요 단어가 아닙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이 주요 단어고요. 니은에서는요, 전세 계약 방식이 주요 단어고요. 디귿에서는 이거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임차에서 전대는 별도 하나 때려 드리겠습니다. 전대란 표현이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대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젊은 층이 나오면 행복주택이 맞아. 근데 방금 얘기했던 젊은 층 받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이 나오면 일단 통합이야, 통합. 오케이? 그리고 전세 계약 방식이 나오면 그냥 전세가 아니라 장기 전세라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기존 주택을 뭐해서? 임차해서 전대하는 방식은 기존 주택 전세가 됩니다. 기존 주택 전세.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게 우리 부동산 학에는 두 가지 전세가 있습니다. 무슨 전세가 있고? 장기 전세 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 전세 주택이 있습니다. 그냥 전세 계약 방식 그러면 장기 전세가 되는 거고 임차해서 전대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기준 주택 전세가 됩니다. 젊은 층만 나왔다면 행복이 되겠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까지 나오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영국행 통장 분기기, 한 번 더 영국행 통장 분기기 해서 8개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17번. 부동산 조세는 과세 주체 또는 과세 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것을,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게, 왜 틀리면 안 되냐면 취등재, 우리 부동산 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요 세 개만, 취등재만 지방세, 그 외는 다 국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도만 지방세고요, 나머지는 다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취등재 나오기 전까지는 다 국 하시면 되고요, 취등재 뜨면 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취등재가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지국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국국. 이번은요, 취득세 등록, 지지지 취등재가 다 나왔네. 요거는 지국국, 요거는 국국지, 요거는 국국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으로 묶은 것은 다 다르는데 지지지 이렇게 다 지방세가 나온 게 2번밖에 없네, 그지? 답은 2번이고, 요거는 제가 지워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 자, 1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국국. 2번 지지지. 답은 2번이고, 3번은 지국국. 4번은 국국지. 5번은 국국지. 4번도 국국지. 5번도 국국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동일한 유형으로 묶은 것은 지방세로만 묶여있는 2번이 정답이고, 취등재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등재는 모두 지방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좋습니다. 18번. 자, 이 문제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자, 연금 현가계수 구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 연금 현가계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몇 분밖에 없냐면 1번 아니면 2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이너스 N승이 들어가 있는 게 요 1번하고 2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N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월입니다. 매월. 자, 그러면 우리는 1년을 혹시 월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12월입니다. 1년은 12월이겠죠. 뭐. 금리가 6%인데 이게 연 6%거든요. 월금리는요, 12분의 0.06을 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년이라면 답은 1번입니다. 0.06분의 1 마이너스 1.06이 마이너스 20성인데 매월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0.06이 아니라 12분의 0.06,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12분의 0.06, 그리고 마이너스 20년인데 곱하기 꼭 12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매월일 때는요, 연을 월로 바꿀 때는 5년 5 곱하기 12월, 20년 20 곱하기 12월로 때려주시고요, 0.06 12분의 0.06, 0.03 12분의 0.03으로 다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연금 현가계수 공식도 기억하시고 뭐까지? 월로 바꾸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할인연금 수시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재투자율 너무 많이 썼죠. 재투자율에서 할인율 하셔도 돼요. 수년가법은 요구승률을 사용하고요, 내부승률법은 내부승률 자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수년가법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재투자율을 뭐로 바꾸셔도 관계없냐면 할인율이라고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재투자율이나 할인율로 수년가법에서는 요구승률을 사용하고 내부승률법은 내부승률을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2번. 좋습니다. 수년가법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가치, 가산 더하는 것 되는데 내부승률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의 수년가랑 B의 수년가를 합칠 수가 있느냐? 합칠 수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수년가가 돼요. 근데 A의 내부 승률이나 B의 내부 승률을 합한다고 해서 A, B 전체 내부 승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 B를 합할 수 있는 것 수년가는 가능한데 내부 승률법은 가산이 안 된다. 수익성 지수는 뭐에 대한 뭐 해야 되면 출에 대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에 대한 출이 아니라 출에 대한 입입니다. 위에 뭐가 있어요? 입이 있고 밑에 출이 있기 때문에 나눈이라고 할 때는 입을 출로 나눈가 하시면 되거든. 근데 대안이라고 할 때는 출에 대한 입이라고 해야 됩니다. 출에 대한 입.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걸 찾아야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내부 승률은 입과 출을 어떻게 같게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여기다가 뭐라고 하셔도 돼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라고 해도 되겠죠. 단일 투자에서는 결과치가 반드시 동일하지만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일 투자일 때는 순현가법 쓰든 내부승률법 쓰든 수익성 지수법 쓰든 결과치가 똑같지만 여러 투자일 때, 배타적일 때는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 많이 썼죠. 다를 때는 순현가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까지를 연결해 주시면 더 좋고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걸 쓰는 게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지분 부채를 좀 쓰시고 타인자본 50% 갈 때는 지분도 5억, 부채도 5억 이렇게 하시면 되고 80% 갈 때는 지분이 2억, 부채가 8억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대부 비율이 몇 프로일 때는요? 50%일 때는 내돈이 5억, 수익이 여기 3천만 원. 그 다음에 상승분도 반영해야 되겠죠. 10억짜리가 5% 올랐으니까 플러스 5천만 원. 이자를 빼야 되는데 빌린 돈이 5억 있단 말이야. 그지? 5억에 4%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8천을 2천원에 빼는 거기 때문에 6천이 되고 요거는 12%가 되겠지. 근데 대부비율이 80%일 때는요. 내 돈이 2억밖에 안 들어가. 3천하고 플러스 5천까지는 똑같아. 이자를 빼야 되는데 이자가 빌린 돈 얼마에? 8억에 금리 4%입니다. 그럼 3,200을 빼주는 겁니다. 3,200만. 4,800이 되면서 이거 24%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 감정평가타 시험에 올해 4월 6일 날 있었던 감정평가타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 중에서 시간이 조금만 이렇게 단축만 좀 시키면 훈련해서 단축만 시키면 답이 반드시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 한 번 더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을 박아두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회는 20번까지 일단 조금 끊었다가 2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좀 이따 갈게요.